2020년 1월 21일이었죠. 이더리움 리서치 포럼에 정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제안자가 다름 아닌 비탈릭 부테린이었어요. 맞아요. 제목은 네이티브 DVT 스테이킹 제안. 이게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더리움 스테이킹 생태계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커뮤니티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한 기술 이야기 같은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털릭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아, 철학이요? 네, 특히 스테이킹이 점점 거대 기업들의 영역이 되어가는 뭐랄까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한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제안이 왜 지금 나왔고 또 정확히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더리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비탈리까지 직접 나선 걸까요? 보통 스테이킹의 위험이라고 하면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탈릭이 지적하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단일 실패 지점입니다. 영어로는 SPOF라고 하죠. 단일 실패 지점. 네, 말 그대로 딱 한 군데만 무너지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그런 아슬아슬한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의 검증인은요, 하나의 개인 키를 가지고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로 운영이 됩니다. 아, 모든 게 그냥 하나에 집중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모든 책임과 기능이 다 거기에 쏠려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컴퓨터 한 대로 스테이킹을 돌린다고 상상해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집 인터넷이 끊기거나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 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아, 바로 그겁니다. 그 즉시 해당 검증인은 네트워크에서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블록 검증 임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슬래싱이라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 벌칙이요.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깎아버리는. 네, 맞아요. 바로 이 리스크 때문에 개인이 32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선뜻 직접 스테이킹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중앙화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개인이 혼자서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노드를 운영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기자 하면서 라이도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서비스로 자금이 확 몰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더리움이 마주한 딜레마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단일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 DVT가 몇 년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분산 검증인 기술, DVT. 이게 그 단일 실패 지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한 사람이 하던 위험한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팀 프로젝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팀 프로젝트요? 네. 하나의 검증인이 해야 할 역할을 여러 개의 노드와 여러 개의 치로 잘게 나누어서 함께 운영하는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팀원 중에 한 명이 아파서 하루 쉬더라도 다른 팀원들이 일을 계속하면 프로젝트는 그대로 굴러가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노드가 하나의 검증인 역할을 나눠받는다고 해보죠. 이 중에 한두 개 노드가 갑자기 인터넷 문제로 꺼지거나 공격을 받아도 나머지 노드들이 정상적으로 합의를 이뤄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래싱 당할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안정성이랑 보안성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DVT 기술 자체는 SSV 네트워크나 오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왜 비탈릭이 굳이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딱 붙여서 새로 제안을 한 걸까요? 기존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이 제안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기존의 DVT 솔루션들은요, 이더리움 프로토콜 외부의 별도 인프라 위에서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큰 건물 바깥에 별도의 부속 건물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부속 건물이요. 네, 물론 훌륭한 기술이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 외부 솔루션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서 좀 복잡했고요. 또 다른 외부 요인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었죠. 비유하자면 자동차 튜닝 부품을 외부에서 사다가 직접 내 차에 장착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정확합니다. 성능은 좋아지지만 설치도 복잡하고 또 그 부품 자체의 안정성도 신경 써야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비탈릭의 제안은
그 고성능 부품 아예 자동차 제조사가 설계 단계부터 기본 옵션으로 넣어버리자 이겁니다. 아예 내장을 시키자. 네, 이 DVT 기능을 이더리움 프로토콜 자체의 내장, 즉 엔슈라인드 시키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복잡한 외부 솔루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더리움 자체 기능만으로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게 분산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토콜에 내장된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런데 그렇게 구조가 복잡해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 키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비탈릭의 제안을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했어요. 먼저 하나의 검증인에 대해 최대 16개의 독립된 키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16개의 키는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국가의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16개까지요? 그럼 블럭을 만들 때 그 16개 키의 서명이 전부 다 필요한가요? 한 명이라도 연락 안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아니요, 전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계값 서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임계값 서명? 네, 일종의 정족수 같은 거죠. 16개 중에 12개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와 같은 규칙을 미리 정해놓는 법니다. 아하. 그래서 일부 키가 오프라인이 되거나 해킹을 당해도 정직한 다수가 동의하면 검증인의 임무는 문제없이 수행되는 거죠. 보통은 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다수결 원리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16개의 노드가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외부의 다른 이더리움 노드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하나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설계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이 복잡한 내부 과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 이 16개 노드 그룹은 완벽하게 하나의 검증인처럼 행동해요. 아, 정말요?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다른 참여자들은 이 검증인이 한 명이 운영하는지 16명이 나눠서 운영하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추상화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이더리움은 지금도 가끔 느리다는 느낌을 받는데 검증 과정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면 소명 취합하고 소통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전체 네트워크가 더 느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려죠. 비탈릭은 이 성능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비탈릭의 설명에 따르면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아, 미미하다. 네, 제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십 초에 한 번씩 일어나는 블록 생성의 경우 여러 노드 간의 서명을 모으는 과정 때문에 약 1회 라운드 정도의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회 라운드 지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인가요? 밀리초 단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사용자가 체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빈번하게 거의 매초 일어나는 어테스테이션, 그러니까 블록 내용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지연이 전혀 없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어테스테이션은 지연이 없다. 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비탈릭은 실제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보안 측면은 어떤가요? 새로운 구조가 새로운 공격 경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보안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쉬워요. 기존에는 키 하나만 훔치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6개의 키 중에 12개 이상을 동시에 훔쳐야 검증인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이 구조가 특정 암호화 방식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건 무슨 뜻이죠? 만약 미래에 지금 널리 쓰이는 어떤 암호 기술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이 구조는 다른 암호 기술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네트워크의 보안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설계인 셈이죠. 좋습니다.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고 성능 저하도 거의 없고 보안은 더 강해진다. 이런 기술적인 개선을 넘어서 이 제안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큰 그림에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보면 이 제안의 진짜 목적은 탈중앙화의 강화입니다. 탈중앙화. 네. 기술적인 우아함은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개인 스테이커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슬래싱 리스크거든요. 네, 맞아요.
이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도,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스테이킹 서비스에 자산을 위임하죠. 그 결과 현재 라이도가 전체 스테이킹 시장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좀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죠.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티브 DBAT가 도입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개인이 굳이 하나의 거대 사업자에게 모든 자산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독립 데이터 센터에 각각 노드를 분산시켜서 직접 스테이킹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운돼도 나머지 노드들이 검증인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니까요. 기술이 개인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되돌려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대형 사업자에게 쏠렸던 검증인 파이가 더 많은 개인과 소규모 그룹에게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나카모토 개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 나카모토 개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면 최소 몇 개의 주체를 공격해야 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공격하기 어렵고 더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평가하죠. 지금처럼 한두 개의 대형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면 나카모토 개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 그러니까 이 제안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 그 더 안전한 방법이 자연스럽게 더 탈중앙화된 방법이 되도록 판을 짜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안 설계가 탈중앙화를 밀어주는 구조라는 말이 딱 맞아요. 더 안전해지고 싶은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네트워크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아주 영리한 설계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산 검증 기술이 이론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로 운용된 사례가 있나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서 검증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미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바로 대형 거래소인 크라켄의 경우인데요. 크라켄이 2025년 8월에 SSV 네트워크 기반의 DVT 기술을 자사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에 전면 도입했습니다. 거래소가 직접 도입했다는 건 의미가 크네요.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다루는 곳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 중앙화 거래소가 DVT를 도입한 첫 사례거든요. 수많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대규모 상업 환경에서도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탈릭이 더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기술인데 이걸 왜 아직도 번거롭게 프로토콜 밖에서 별도 솔루션으로 쓰고 있나? 이제는 이더리움의 기본 기능으로 넣을 때가 됐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탈릭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의 제안 하나가 이렇게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중앙화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고요.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안이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제안 단계, 그러니까 이더리움 리서치 포럼에 글이 올라온 상태에 불과해요. 아, 그냥 아이디어 단계군요. 네. 이더리움은 매우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딘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먼저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기술 검토와 보안 분석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질 겁니다. 몇 년까지도요? 네. 제한된 코드에 허점은 없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지 수많은 동료 검토를 거치게 되죠. 하지만 기술적인 검증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사회적 합의 과정입니다. 이더리움의 변화는 코드 몇 줄 바꾸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전 세계 수많은 노드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그리고 라이도 같은 거대 스테이킹 사업자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이 제안이 이더리움의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거쳐야만 비로소 다음 하드포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꽤 걸리겠네요.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제안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즉 더 단순하게, 더 분산되게 라는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아, 방향성을 제시했다. 네. 앞으로 스테이킹 관련 기술 논의는 이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종의 기준점이 세워진 셈이죠. 정리하자면 네이티브 DVT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소수의 거대 스테이킹 은행들이 지배하는 체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예방 백신이자
장기적인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네트워크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프로토콜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이더리움이 모두를 위한 개방된 금융 인프라로 남기 위한 비탈릭의 중요한 제안인 셈이죠. 기술을 통해 철학을 구현하려는 시도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제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만약 비탈릭의 제안이 현실화되어서 개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게 직접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현재 스테이킹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나 대형 스테이킹 사업자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할까요? 그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